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도구. 환상과 실제 사이의 단절. 내가 대학을 다닐 때의 일이다. 당시 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총명한 학생들 중 하나였다. 공부밖에 모르고 책벌레였던 그는 전 과목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계학에 관한 연석 강의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 물리학과동 건물을 나오는 길에 존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존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픽픽 쓰러지는 약골도 아니었다. 그가 오래된 강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힘껏 밀었지만 문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들 중 누군가가 손잡이 부분을 한번 밀자 강의실 문은 너무 쉽게 활짝 열렸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열었지? 존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우리 중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 농담하냐? 얼마 전에 기계학 강의에서 문과 관계되는 물리학 원리를 배웠잖아. 실제로 존은 그와 관련된 방정식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중간고사에서는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었다. 그런 그가 원리를 모르다니. 그러나 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렸다.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에게 단서를 주었다. 넌 문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를 밀었잖아. 그래서 손잡이가 왜 문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야 걸어 잠그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물리학 원리가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받은 존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진짜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수재가 이토록 쉬운 원리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존, 토크 말이야. 답답해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토크란 물건을 회전시키는 힘을 말한다. 우리는 대개 렌치를 사용하거나 문을 여닫는 행위를 통해서 토크를 운동감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문을 열 때 경첩이 달린 쪽에서 먼 쪽을 밀수록 문이 쉽게 열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또 자루가 긴 렌치를 쓸수록 힘을 덜 들이고 볼트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유사하다. 존은 그제서야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만일 문의 크기를 x로 놓고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y로 놓으면 문의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힘을 가할 경우 적은 힘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존은 불과 몇 분 만에 계산을 끝냈다. 문제는 존이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사이의 물리학적 경험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그는 물리학 시험에 나온 토크 문제를 수학 공식을 이용해 풀긴 했지만 그때는 그저 토크 방정식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존에게 그런 수학 문제들은 실생활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닌 엄청난 지식과 계산 능력을 일상에서의 행동과 결부시킬 수가 없었다. 그의 환상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와 실제 생활은 이처럼 별개이다. 전자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실험 물리학자 조지프 제이 톰슨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면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 말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렌즈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잘 풀면서도 막상 렌즈를 이용해 촛불을 관찰하라고 시키면 렌즈의 어느 쪽으로 촛불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수학이라는 것이 단지 시험지에 답을 써내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여기는 학생들의 생각이 상당히 흥미로웠다고 말하고 있다.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계학 지식을 실생활에 전혀 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의 세계와 실제 세계는 방수벽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지식과 실제 경험 간의 단절 현상은 오늘날 교육에 만연해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레온 아이젠버그도 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적분학에 능통한 MIT 학생들조차 막상 이를 물리학에 응용하려고 할 때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류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상대성 이론을 나타내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학생은 명명되지 않는다. 단지 소수만이 아인슈타인이나 리처드 파인먼, 볼프강 파울리, 시릴 스탠리 스미트 같은 물리학의 대가들처럼 자신들이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을 뿐이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조집 제이 톰슨이나 앙리 푸엔카레 그리고 내 친구 존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학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느냐를 배우지 못하고 그저 전달 언어로서의 수학을 배울 뿐이다. 그들은 총명하다고는 하나 반만 아는 헛똑똑이일 뿐이다. 실패한 지식인의 전형,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 이러한 문제는 과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문학의 주된 학습법도 실제를 알려주기보다는 의사전달과 분석에만 치우쳐 있어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된다. 그 결과 예술가나 작가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정신적 불구가 되어버린다.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아버지에게서 이 같은 실패의 전형을 발견하고 있다. 울프의 아버지인 레슬리 스티븐은 당대에 손꼽히는 걸출한 교양인이었다. 그는 영국 인명사전의 편집인이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무미건조하고 분석적인 비평이 전부였다. 울프 회상에 따르면 아버지 스티븐은 철학자로서도 작가로서도 항상 패배의식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학문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지만 정작 딸에게는 자신이 그저 그런 이류 지성인에 불과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후에 울프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불일치, 다시 말해 비평 능력과 창작 능력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숙고하게 된다. 그녀가 분석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는 날카롭고 명징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야말로 케임브리지적인 분석 정신에 경탄할 만한 전범이었다. 하지만 실생활 측면에서 보면 매우 조야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어서 아버지의 내면에는 뛰어난 초상화가와 색분필을 가지고 낙서나 하고 있는 어린애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적고 있다. 울프는 아버지가 받은 케임브리지 교육이 일방적이고 두뇌만 집중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정신을 불구로 만드는 교육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받은 교육이 음악, 미술, 연극, 여행 같은 여가 활동의 끝에 한 심각한 결핍증을 불러왔고 그 결과 지적 편중과 좁은 시야를 갖게 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케임브리지나 다른 영국 대학에서 치러졌던 시험들은 극심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었고 개인의 명예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스티븐이 이러한 편협한 분석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트라이포스로 알려진 이 시험은 주로 암기와 빠른 구두 답변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입식 공부에 강했던 스티븐은 143명의 영재들 중에서 20등을 차지했다. 훗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도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시험만 생각하고 책에 매달리며 학사 학위를 따기 전까진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런 식으로 학교 공부에만 과도하게 매달린 스티븐에게 예술에 할애할 시간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문학 비평이 아닌 다른 분야, 즉 미술이나 음악, 연극, 오페라 같은 분야에는 스스로를 필리스틴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지했다. 심지어 그는 예술가들이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개인적 세계에 매몰되는 존재라서 차라리 예술 행위 위의 유혹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스티븐은 나이가 65세쯤 되자 주변과 완전히 격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분별력은 급격히 사라들었고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지 않고 거부하며 오히려 허위의식으로 위장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바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능력도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시나 소설 쓰기처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딸 울프는 괄목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했다. 그녀의 작품은 문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이었다. 아버지가 한계와
진부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녀는 역대 어느 작가보다도 모험적이었고 창의적이었다.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을 때만 해도 울프는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정규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독학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울프는 집에서 폭넓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학습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아버지가 읽어주는 월트 스콧의 소설이나 제인 오스틴,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의 고전들을 접했다. 또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기계 전시실이나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실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잠들기 전 형제들과 함께 지어낸 이야기를 가족신문에 싣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학습 경험은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울프는 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에게 완전히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으며 종종 자기 자신을 잊고 그들은 세계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 스티브는 딸이 11살쯤 되었을 때 그녀가 장차 당대를 주름잡을 작가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15살 무렵부터 그녀는 역사, 전기, 여행가 모험담, 시, 소설, 에세이, 장문 등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작 수학이나 아버지에게 배웠던 독일어 공부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던 개인 교사로부터는 책 제본에 대해 배웠고, 대학에 다니던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문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고의 문학 작품을 따라 써보는가 하면 언니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울프는 문학의 무엇뿐만 아니라 어떻게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소설은 단순히 읽을 거리가 아니라 써야 할 무엇이었다. 이해가 아니라 외워서 알게 되는 교육 시스템. 울프가 무엇과 어떻게를 분리하는 제도권 교육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나 조각, 음악 작품을 단순한 하나의 대상, 다시 말해 분석하기 위한 무엇으로 보거나 듣는 것은 환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예술이 어떻게 발생하고 삶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라야만 경험할 수 있다.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자신의 명저, 경험으로의 예술에서 종래의 예술 교육이 과학 교육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실패가 이론과 실천 간의 연계를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듀이에 따르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것을 형성한 근원적인 경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예술과 무관한 영역 속의 작품을 고립시키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경험을 정연하고 강조한 결과물인 예술 작품은 경험을 이루어내는 매일매일의 사건, 행위, 고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게 된다. 교육에서 무엇과 어떻게의 결별은 곧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이 분리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해함으로써 알매 이르는 게 아니라 외움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물리학 지식에 해박했던 존이나 문학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던 레슬리 스티븐의 경우가 그렇다.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은 실로 허약하며 쓸모없고 교육적 실패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학문적 성취의 외장일 뿐이다. 한편 실제와 환상의 부재를 동일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과는 반대되는 또 하나의 교육적 실패인데 지난 수년간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교육심리학자 지앤 벤버거는 일상생활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이 학교 성적은 아주 신통치 않은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 원리만을 따로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았다. 예를 들어 지렛대를 다룰 때 그 아이들은 움직이려는 돌에서 덜하게 떨어진 위치에 받침대를 놓았다. 어떤 물리학 원리가 개입되었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시소놀이처럼 느낌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들에게 이론적 지식이라는 환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학문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첫 장에서 소개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가졌던 시원적인 통찰, 아직 표현하기는 이르지만 개념의 씨앗 같은 실제를 이해하고 있었다. 벤버거는 이 아이들이 경험으로 습득한 손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호적 지식만큼 강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벤버거는 이처럼 경험에 기반한 이해를 가리켜 빈약하긴 하나 질 높은 이해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부터 화가 모리츠 어셔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사람들의 학교 성적은 대체로 변변치 못했다. 애셔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계산과 대수에는 아주 젬병이었고 기하학은 그나마 상상력이 요구되는 과목이었기에 좀 나았다고 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그가 나중에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특히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정학이었다. 이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상호적이다. 면적 나누기 붙이기 대칭 만들기에 대한 그 직관적 이해는 탁월하고 수준 높은 것이어서 오히려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수학적 과학적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애쉬의 작품을 활용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수학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그가 수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를 가르친 교사들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냥 시소놀이처럼 느낌으로 안다 라고 말했던 아이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벤버거는 그 아이들은 무게 곱하기 거리 같은 공식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본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가르치는 선생들조차 일상과 학교 지식을 항상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모빌 만들기나 조립을 과제로 내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하지 못했다고 벤버거는 지적한다. 그들이야말로 이론은 알지만 이를 쉽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실제와 환상은 학생들처럼 분리되어 있다. 피카소는 상상이 사실보다 진실하다고 믿었다. 우리는 이제 존과 레슬리 스티븐의 학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둘 다 과학, 철학, 문학, 역사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시키는 데는 뛰어났다. 그러나 둘 다 미술이건 기계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취미가 없었다. 그들은 손으로나 마음으로나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상상력이 부족했고 마음과 몸, 지성과 직관을 연결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실을 습득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상상해내지 못했다. 알기와 이해하기 그리고 환상과 실제를 분리시킨 교육은 그들의 총명한 머리를 한쪽으로만 쓰게 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장애로 나타났다. 상상할 수 없다면 창조할 수 없다.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실제를 보게 된다. 더 나쁜 것은 환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마음의 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환상은 실제에 의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야 하며 이론은 항상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나 예술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판타지 작가 어슐러 르귀는 소설가를 역시 진실을 열망하고 알고자 하고 말하고 싶어하며 그것에 헌신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과 장소, 일어난 적 없는 사건들을 우회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이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 모든 허구들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한 보따리의 거짓말을 다 쓰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라고. 르귀는 더 나아가 작가들이 하는 거짓말의 연속은 갖가지 사실들이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한다.
지각 심리학자인 리처드 그레고리는 허구를 허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허구와 사실을 서로 맞춰보고 대조함으로써 작가들은 진실에 가까운 근사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는 사실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 과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루이 파스테르는 실험자가 가진 환상은 그 능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 역시 창조적인 일에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단언한다. 피카소는 예술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수많은 과학자,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상상력이 단순히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상상력이 진실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상상력 부재는 레슬리 스티븐의 문제이자 존의 문제였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들이는 것들, 즉 일출과 일몰, 문, 사진이나 드로잉, 종이 위에 휘갈겨 쓴 글씨들은 전혀 실제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들은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빌어 해석해야만 한다. 모든 과학과 예술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문은 단순히 경첩에 매달려 있는 나무관이 아니다. 그것은 회전력과 크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이고 또한 목재와 손재주와 실용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출구나 입구가 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디자인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지각하도록 요구한다. 존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려웠으리라. 지구는 우리가 보는 곳과는 다르게 태양 주위를 돈다.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이다. 사진, 드로잉, 글 같은 것들은 잉크나 은으로 얼룩져 있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이 그 이름에 값하는 하나의 실제로서 다시 태어나는 곳은 우리들 마음속이다. 그리고 그곳의 탄생은 이것들이 상징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이며 경험적인 느낌들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기술에 달려있다. 그것들은 진실의 반지를 끼고 있는 허구다. 이 진실이란 우리가 우리 내부에 받아들여야만 진실이 되는 어떤 것이다. 생산적인 사고는 내적 상상과 외적 경험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창조를 이끄는 13가지 생각도구, 교육자나 독학자, 부모들이 맡아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와 환상, 이 둘을 재결합하는 일. 창조성이 튀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들이 각자 발견한 것들을 한 군데로 모은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생각의 도구들인데 이것이야말로 창조적 이해의 핵심이다. 이 도구들은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그리고 통합이다.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처음에는 관찰을 통해 습득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 말이다. 이런 느낌과 감각을 다시 불러내거나 어떤 심상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이 바로 형상화다. 실제로 과학자나 화가, 음악가들은 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한 번도 만진 적 없는 어떤 것들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감각적 경험과 감각적 형상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들은 필수적인 생각도구로서 추상화를 활용한다. 피카소 같은 화가건,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건, 해밍웨이 같은 작가건 간에 그들은 복잡한 사물들을 단순한 몇 가지 원칙들로 줄여나갔는데 추상화는 바로 이것을 일컫는다. 이 단순화는 자주 패턴화와 짝을 이룬다. 이 패턴화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패턴 인식은 자연의 법칙과 수학의 구조를 발견하는 일뿐만 아니라 언어와 춤, 음악의 운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림의 경우 화가의 형식적 의도를 감지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패턴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첫걸음이다.
음악이나 미술, 공학 혹은 무용, 그 어떤 분야이건 간에 기발한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요소들을 예상 외의 방법으로 조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패턴이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턴 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유추로 이어진다. 명백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이 중요한 특질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과 예술작품, 불후의 과학이론, 공학적 발견을 이루어내는 일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생각도구들은 언어와 상징 이전의 것이다. 바로 몸으로 생각하기가 정확히 그런 것인데 생각이란 것이 먼저 감각과 근육, 힘줄과 피부를 타고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말과 공식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덩어리가 솟아오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몸의 감각과 근육의 움직임, 감정들은 보다 정연된 사고 단계로 뛰어오르게 하는 도약대 역할을 한다. 운동선수와 음악가는 동작의 느낌을 상상하고 물리학자와 미술가는 몸 안에서 전자나 나무의 움직임과 긴장을 감지한다. 감정이입은 몸으로 생각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잊는다고 말한다. 나를 잊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배우들은 맡은 배역을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과학자나 의사, 화가 역시 배우들처럼 일종의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 나무, 전자, 별이 된다. 생각도구 가운데 공간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차원적 사고란 어떤 사물을 평면으로부터 끌어내어 3차원 이상의 세계로, 지구로부터 우주로, 시간을 통하여 심지어 다른 세계로 옮길 수도 있는 상상력을 일컫는다. 이것은 생각도구들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구지만 공학, 조각, 시각예술, 의학, 수학, 천문학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평면적 차원의 그림을 보다 높은 차원 속으로 옮겨 해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생각도구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중 어떤 것도 다른 것들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몸으로 생각하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 유추는 패턴 인식과 패턴 형성에 의지하고 있다. 패턴화는 다시 관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생각도구들을 분리할 수 있다. 그 밖의 생각도구들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것들로서 기본적인 생각도구들을 기반으로 통합한 것들이다. 어떤 대상과 개념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은 다차원적 사고, 추상화, 유추, 손재주 결합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시인과 작가들은 앞세대의 작가들이 남긴 전범을 보면서 장르의 패턴을 익힌다. 화가나 조각가들은 대형 작품을 제작하는 준비 단계로 스케치를 하거나 작은 모형을 만든다. 무용수들은 일반 사람들의 동작에서 안무를 뽑아낸다. 의사들은 특수한 인체 모형을 놓고 시술 과정을 배운다. 엔지니어들은 작업 모형을 다루면서 설계를 검토한다. 놀이는 또 다른 통합적인 생각도구로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역할 연기와 모형 만들기 등의 생각도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놀이는 작업에 즐거움을 불어넣어주며 관습적인 절차나 목표, 게임의 법칙 등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과학과 예술, 기술의 한계에 장난스럽게 도전한다는 것은 기발한 생각들이 탄생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변형은 하나의 생각도구와 다른 생각도구 사이, 그리고 생각의 도구들과 공식적인 의사 전달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환 과정이다. 생활에서 우리는 마음이나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통해 문제를 포착한다. 그러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이나 동작 혹은 방정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느낌에서 의사전달로 이행하는 데에는 거쳐야 할 일련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제를 이미지나 모형으로 변환하고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추상화하여 그것을 다시 모형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감정이입과 역할 연기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들을 모색하며 놀아본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를 찾는다. 변형은 나머지 다른 생각 도구들을 한데 엮어서 하나로 기능하는 전체로 만들고 각각의 기술을 다른 기술들과 상호 접합시킨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통합은 지금까지 설명한 생각 도구들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항상 통합적이며 많은 경험의 방식들을 결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합에는 두 개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는 공감각으로, 이는 동시에 복수적으로 감각하는 것을 일컫는 신경학적, 예술론적 용어다. 어떤 소리는 색채를 유발하며 어떤 맛은 촉각이나 기억을 불러낸다. 통합은 지식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통합된 지식 안에서는 관찰, 형상화, 감정이입과 기타 생각 도구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이 작용은 앞서 설명한 변형의 경우에서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억, 지식, 상상, 느낌 등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닌 전체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이해된다. 이 단계에서 토크를 숫자로 표시하는 방정식이 실제로 문을 열 때 손에 느껴지는 회전력으로 직접 다가온다. 우리는 이것을 몸과 마음, 감각과 분별력을 이어주는 통합적 이해 혹은 종합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생각도구를 가르치는 일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생각의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상 13가지 생각도구와 관련해서 6개의 중요한 점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의 이론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던 사고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조각가 브렌트 콜린스는 우리가 말한 생각도구 틀 안에서 자신의 창작 과정을 수행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도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맨 처음에 나는 평면적인 형판을 들여다본다. 조각 작품을 이루는 전체적인 수학 논리를 이 형판에서 읽는다. 형판은 조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사고에 지침을 준다. 그런 다음 보통의 목공 도구를 가지고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점차 나는 내 작품의 완성본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선형 패턴이 추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차원으로 생각하기, 모형 만들기, 몸으로 생각하기, 형상화, 추상화, 통합 등 우리가 말한 거의 모든 생각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인용할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생각 도구에 주목한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다. 한 세기 전의 우생학자 프란시스 겔트는 당시 천재로 불리던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 관찰에 의하면 그 천재들은 사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능했고 몸으로 생각했으며 수리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겔턴의 이 작업은 우리가 창조적 사고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현재와 과거의 창조적인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창조적 상상에 대한 겔턴의 생각을 한층 더 확장해 나갔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생각의 도구들을 창조적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사용한다고 말한 것들이며 그들의 창작 과정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이것들을 사용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우리는 이 생각 도구들이 환상과 실제 사이에 다리를 놓아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속학자이면서 인문학자 또 화가이기도 했던 시릴 스탠리 스미스는 생각의 도구들이 그 본질상 실제적인 것과 상상의 것, 창조된 것들 사이에 영속적인 연결망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생각 도구란 사물을 통합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 생각 도구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 도구들은 유전적인 지능을 알아내거나 특정한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일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뇌의 회부학적 구조나 신경단위 체계와는 관련이 없다. 생각 도구들은 글자 그대로 도구일 뿐이다. 이것들은 빗자루나 칼, 강판, 앞설자, 믹서 등과 똑같다. 실천력과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이 도구들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이 논리학 같은 분석 도구나 말이나 방정식 같은 의사전달 도구들과 병행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 생각도구들은 보조적인 것이지 다른 인지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방기구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해서 요리법을 혁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독창성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리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장비 다루는 법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으로 될 수 없다. 생각 도구들은 창조성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도구들은 혁신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사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도구들을 일터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교육에 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들의 인지적, 창조적 이해를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역으로 창조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회라면 교실에서 그것, 창조성을 키워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이 지성과 상상력을 동시에 배양시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지식과 몸의 지식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많은 예술가, 과학자, 무용가, 공학자, 음악가, 발명가가 생각하고 창조하여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었던 저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광의로운 세부를 드러내 주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몽상적인 바람인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식은 점점 더 빠르게 파편화되고 있고 진정한 이해는 점점 더 보기 드문 일이 되고 있다. C.P. 스노우가 말한 분리된 두 문화들은 점점 더 수가 늘어나서 상호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점점 더 많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적게 이해하고 이용한다. 만일 사회가 통합적 이해에 이르는 통로를 대중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면 정보혁명은 쓸모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도구를 가지고 환상과 실제를 통합함으로써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손을 대고 문을 밀면 앞날은 활짝 열릴 것이다.